일단 위에 설정할 부분은 네, 뭐 좀 패스하고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저희가 제대로 한번 달아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노이즈다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볼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생각보다 오히려 딥러닝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거라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테라스에서 내장되어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개수도 이미 다 알고 있죠. 6만 장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만장이었죠. 그리고 타입을 또 조정을 했네요. 지금 S 타입으로 형변화를 좀 시킨 다음에 255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6만에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지금 2차원으로 가져온 거죠. 여기서 곱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콘캐트네이트로 해서 좌우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트레인 이미지에다가 원래 정상 로우 이미지에다가 보면은 넌파이 랜덤에 랜덤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 방향으로 그렇죠. 뭔가 지금 하나의 차원을 만들었어요. 28 곱하기 28이 784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래요. 길이.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 의미하는 거죠. 요거. 이 길이만큼 랜덤으로 지금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 생성을 하고 걔를 트레이 이미지 위트 노이즈 채널스라고 만들어 놓고 쉐이프를 찍어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1568 되겠고 로우스는 똑같고 그래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샘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4라고 정해 놓고 여기에 네 번째 거 앞에 56이네. 행이 지금 56이죠, 행? 56행 28. 그 다음에 레플랄리브에서 디짓 우리 자리 얘기하는 거니까 걔를 집어넣고 IMC를 통해서 띄워봤더니 그쵸 여기가 이제 56이고 여기가 28이죠. 앞에 보시면 알 거예요. 노이즈를 추가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뭐 보긴 봤죠.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한 거를 볼 수가 있다. 만드는 거는 우리 넘파이에서 랜덤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위에서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얘를 추가시킨 거. 두 개를 합치게 되니까 노이가 끼면은 이런 느낌의 데이터 형태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뭔가 체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희소행렬도 추가를 한대요. 그러면은 또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제로스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콘캐트넷 시켜서 제로스 채널이라는 걸 만들고 쉐이프 똑같은 거 확인됐고 영향률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또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왜냐면 영향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붙였어요. 영향률을 어떻게 노이즈로 만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합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델 할 건데 모델 만들기 전에 우리 전에 계속 나왔던 거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해놓고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너무 크네요. 네. 직관적으로 단어에 맞게 좀 매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컬 범주형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 클래스 왜냐면 다중이라는 의미가 카테고리컬랑 같이 있으니까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거는 희소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희소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는 다중 클래스 분류 정수형 팩터가 타겟인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표준적으로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바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얘가 이진이라는 의미니까 이진 분류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MSE는 우리 회기 때 평가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KR 리버전스는 다중 클래스 때 사용한다. 이거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자주 쓰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코사인 시뮬러티는 것도 유사도니까 우리 문장이나 영화 추천이나 상품 추천, 이미지 분류에도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거 적절한 모델에 맞게 맞는 평가 지표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도
당연히 분류면은 일단 어큐러시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어큐러시 똑같고 바이오트 어큐러시. 그 다음에 우리 분류에서는 이렇게 여러 요소가 더 있었어요. EUC, 프리시전, 리콜 이 정도로 좀 리마인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달랐던 게 로지스틱 회기 때 이럴 때 좀 달랐었죠. 네. 디폴트는 근데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진 분류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 엠리스트니까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셋 클래스 분류잖아요. 클래스 분류 그쵸? 0부터 9까지 분류하는 모델이니까. 그래서 정수 레이블이야 또 우리가 보면 정수형 타겟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맞춤형이죠. 네. 정수형 타겟에는 그리고 다중 클래스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파스칼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다. 지정을 했어. 모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512랑 다음 계층 C 처음에는 활성함수 렐루 다음 번째는 소프트맥스로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것까지 RMS 프로하고 여기 말한 거죠. 여기 지금 평가지표 얘기한 거 매트릭 RMS 프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모델을 겐 모델 그 위에 만들어 놓은 함수로 그러면은 신경만 만들어주고 컴파일까지 된 거죠. 그걸 그냥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에서 옵션을 줘서 밸리데이션까지 지금 줘가지고 배치는 128 F4 10번 해서 트레이스하고 정답지 집어넣은 부분이죠. 쭉 봤더니 좀 되게 성능이 좋게 나왔죠. 지금 일단 10번밖에 안 돌렸지만 99점 막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밸리데이션 셋도 마찬가지고요.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집어넣은 거 저희 영어 집어넣었죠? 그 원본이 아니고 노이즈 채널 아까 요거죠? 위에 거, 예. 이만하는 거예요, 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영향률 맞는 것도 따로 하나 있었으니까, 걔도 똑같이 해서 서로 두 가지 모델을 만든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백색 잡음이,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끼인 애가 더 낫다. 1% 정도 더 낫다. 표현했어요. 그려보고, 그려봤더니. 지금 얘가, 노이즈. 위에 게 희소행렬 콘캐트네이트 시킨 거. 여기서 낫죠, 지금? 노이즈를 한 게 더 분류가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되게 막 성능 차이가 심한 건 아니죠? 그냥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끼웠다는 거예요, 노이즈를. 그러니까 이제 분류의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는 거고, 화이트를 끼웠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성능을 비교한 다음에 역으로 추론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체가 사과 일반화. 엠리스트에서 또 엠리스트 똑같은 거 여기 똑같고 여기 보면은 넘파이에서 랜덤 셔플은 이제 섞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섞는 거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 뭐 로또 추첨할 때 그 공 섞듯이 안에 있는 번호들을 막 섞는 거죠. 데이터셋에 섞어놓는 부분 그 다음에 시퀀셜로 아까랑 똑같이 모델 신경망은 똑같고 아래도 똑같죠. 포크만 지금 늘어난 거죠. 딴 거 다 똑같고 포크만 늘려가지고 훈련했더니 막 올라가긴 해요. 쭉쭉쭉 올라가서 100번 정도 했을 때 88%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걸 훈련을 더 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검증셋은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본 부분 훈련셋은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데 검증셋은 지금 뭐 여기서 똑같죠?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1F크 같아요.
1부터 100까지 똑같다는 거. 근데 아까 검증세 20%였잖아요. 저희. 0.2를 줬습니다. 위에서. 그래가지고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해보겠다. 엠리스트가 보니까 학습률, 러닝레이트를 말하고 있는데 러닝레이트가 매우 컸다. 옵티마이즈 옵션을 지정을 하고 훈련셋, 검증셋에 대한 정확도 30% 정도에 머문다. 똑같고 똑같은 부분이네요. 이제 F크만 10번 한 거. 이거는 지금 학습률 크게 준 거. 얘는 학습률을 0.00001을 준 거.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컴파일 할 때. 1에 마이너스 66,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왼쪽으로 6번 옮긴 거. 위에는 그냥 1점 줬으니까 학습률 1이라는 거고. 얘는 65. 얘는 22. 1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 0.01로 했더니 0.01? 0.01로 했더니 똑같이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레이트가 되게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러닝레이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너무 값이 막 서로 차이가 심하니까요. 지금 맞죠? 성능 자체가.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엠리스 데이터셋 다른 클래스는 그러니까 모델 자체는 단순하죠. 0에서 9까지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데이터셋도 뭐 일반적으로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언닉층 없이 출력층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매우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케라스의 시퀀서를 이용해서 한 줄로 굉장히 간단하게 한 개층, 출력층만 사용해가지고 똑같고 만들어서 에포크만 20번 주고 학습을 시켰더니 뭐 해도 뭐 90 몇이 나오긴 해요. 93. 밸리데이션도 92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밸리데이션 로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면은 내려가지 않죠? 지금 보면 0.2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정체 구간이 좀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은 저장, 분석,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은닉층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96개의 유닛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2개의 은닉층 만들어가지고. 은닉층은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개 96 유닛을 가진 층을 추가를 했더니 훈련은 잘 됐으나 과적합이 발생했다. 그렇죠. 지금 99에서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검색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아예 학습이 떨어지잖아요. 98, 99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근데 아까 여기서는 8번부터라고 했어요. 8번.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포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구간. 더 늘리면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래서 일반화를 향상하기 위한 어느 방법, 주제가 있다.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는데. 지금 밑에 건 데이터셋이 다르네요. IMDb 데이터셋이고, 이 부분은 벡터가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층은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로 하고, 16, 16 유닛으로 2개 층 만들어서 훈련을 쭉 해봤더니 99.71입니다. 얘는 16, 16이죠. 16, 16.
그래가지고 4사를 바꿨어요. 바꿨더니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과대적합이 늦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늦게 훈련을 좀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간 정도. 아까는 F9 8에서부터 성능이 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개수를 줄이니까 층을 조정을 했더니 과대적합이 늦게 발생했다. 우리가 과대적합이 발생한 구간을 딱 정해서 그 구간까지 훈련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도출을 했었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해본 거고요. 스몰러 모델. 스몰러 모델, 얘는 원래 모델.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 모델 크기가 작은 게 더 낫죠? 이 지금 IMDb 가지고 분류 문제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을 때 작은 모델이 얘가 낫죠. 얘는 조금 무거운 모델. 무거운 모델을 하면 뭐예요? 신경망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신경망이 16, 16이었고, 그렇죠. 얘는 지금 44였잖아요. 그렇죠. 얘가 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성능은 얘가 더 좋은 거죠. 로스가 낮으니까. 그거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10까지 그냥 확실하게 늘려봤네요. 확실하게 늘려봤는데, 막 성능이 더 이상해진 것 같죠? 그러면 저는 과대적합이 굉장히 빨리 발생을 했고, 한 요 정도부터 발생을 했죠, 제가. 요 구간. 그러니까 F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봤더니,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과적합은 더 빨리 온 거죠, 지금 보니까. 나아지지가 않고 여기서부터 계속 86에서 88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지금 밸리데이션 셋에서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40%, 40%. 거의 반을 줬는데,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 검역세에 대한 성능이 많이 불안정하다. 검역세이 작아도 불안정하고 너무 커도 불안정하다. 봤더니 이거는 근데 값이 너무 튀죠? 로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있어요. 로스가. 이게 원래 모델. 그 큰 모델. 얘는 원래 모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다 하면 뭐예요? 신경망을 복잡히 만들수록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위에서는 규제를 걸긴 했죠, 지금. 또 다른 규제를 거는 거. 다른 규제는 지금 L2 규제. 리치를 구해서. 제곱이었어요, 제곱. 가중치의 제곱. L1은 가중치였고. 그래서 L2 규제를 걸었어요. 각 가중치 제곱에다가 0.002를 곱하겠다. 규제는 훈련 중에만 적용이 되고, 테스트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훈련하는 동안 규제를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커널 레귤라이저에다가 인계값을 줘서 0.002를 곱했다. 확인을 해봤고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프로 보죠. 그래프 보니까 규제를 가한 모델, 그 다음에 원래 모델. 규제를 가한 게 낫죠? 어쨌든 어느 F4 사이에서는 얘가 손실률이 낮으니까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더라. 드로바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드로바운. 그래서 설명을 적어놨어요. 정규화 기법 중에도 하나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런 걸 좀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맞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설명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할 때 유닛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약간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닛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는 부분집합 학습하게 되어서 과적 값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편향이나 이런 걸 계속 웨이트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제거하거나 비활성하거나 일부 잠시 사용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부분집합적으로 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과적값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드롭아웃도 마찬가지로 훈련 과정에만 적용이 되고 주로 은닉층에 적용된다. 입력과 출력 사이의 층. 입력은 입력 데이터만 하는 거죠. 출력은 이제 모델이 얘기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주로 0.2에서 일반적으로 0.5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드롭아웃을 쓰면 신경망이 다양한 구조로 학습하게 되죠. 맞죠? 왜냐하면 중간에 하나를 비웠다가 학습도 하고 잠깐 중지시키고 다음에 볶을 때는 살려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부분 집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능력이 올라간다. 일반화 능력. 그래서 드롭아웃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앙상블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앙상블이 머신러닝 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 개의 트리를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기본적인 구조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기법, 효과를 갖기 때문에 모델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똑같고. 여기에 지금 한 줄 들어갔죠? 드랍아웃 0.5, 드랍아웃 0.5. 각 은닉층에다가 넣어줬어요. 드랍아웃을. 그렇죠? 간단하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리고 학습을 시켰더니 96 여기 나오고 검색 셋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봤더니 어떤가요? 일단 오리지널 모델 약간 비례하는 느낌의 그래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가 더 낫다.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에포크는 조금 늦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있어. 똑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가하는 방법, 드랍아웃을 거는 방법, 그다음에 L2도 걸어봤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모든 딥러닝은 머신러닝이죠. 훈련하는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죠. 신경망에 있다는 차이랑 옵티마이저랑 하이퍼 파라미터 약간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니까. 이제 머신러닝 일반적인 훈련 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모델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들, 최적화를 해야 되고, 일반화도 좀 해야 되고, 과대적합은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많이 똑같아. 아, 이거 제가 똑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제가 아까 오늘 저번에 했던 거를 또 하려고 했더니 똑같이 하고 그랬네. 그쵸?
알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헷갈하게요. 똑같은 걸 보고 있었어. 조금 그 중간에 조금 다른 내용을 조금 해볼게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슬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론적인 그냥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없이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윤리 이런 단어를 듣게 되실 거예요. 갑자기 뭐 인공지능 하다 윤리가 왜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굴로 인성을 평가한다. 어떤 뭐 유전자에 대한 거. 예를 들어 흑인, 백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뭔가 조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죠.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런 걸 고려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뭔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얼굴로 인성을 평가하다든지 유전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집가격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수 있다. 이건 되게 많아요. 이런 이슈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정의하냐 그거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을 떠나서 인공지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제를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뭐가 도대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훈련 데이터는 뭘로 할 거고 예측값은 뭘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우리 저번에 인공지능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뭐라고 했나요? 데이터랑 알고리즘하고 하드웨어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조직에서 뭐 하드웨어가 없거나 알고리즘이 없거나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현업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를 뭘 쓸 거고, 결과를 뭘 얻어낼 거고, 어떻게 확보를 할 거고, 만약에 확보를 못 한다면 이걸 어떻게 증강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일부만 해서 이걸 확대 해석을 할 건지, 뭐 그런 문제들을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평을 분류하고자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아이디어 있을 거고. 영화 평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각 영화 평, 아니면 뭐 어떤 감독이나 배우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는 뭐야?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결론적으로 좋다 싫다 그쵸? 좋다 싫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하려면 그쵸? 방법은 되게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다 싫다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딱 이렇게 인공지능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쓸 거고, 손실함수는 뭘 쓸 거고, 옵티마이저는 뭘로 할 거고, 그쵸? 평가 스펙 뭘로 할 거고, 그쵸?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뭘로 선택을 할 거고, 딥러닝을 할 건지, 머신러닝을 할 건지, 아니면 전통적 확률 기법을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정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검색, 뭐 말하는 거야? 사진 검색인지. 그, 네이버 렌즈인가요? 네이버 렌즈 같은 거. 우리가 사물 찍으면은 그 사물이 뭔지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겠죠? 내가 찍은 게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물이니까 조금 확대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뭐 그럴 때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다중 라벨의 문제군요. 스팸 필터 우리 저번에 해봤잖아요. 이진이 될 수도 있고, 얘는 다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팸은 아니지만, 또 공격적 메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좀 애매한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추천 엔진.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 기법인 하나, 행렬분해 기법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래. 딥러닝보다는 얘가 더 낫대요, 실제로. 행렬분해하면. 우리 행렬분해하면은 추천해줬잖아, 추천. 그쵸? 중간에 있던 시그마를 찾아줬잖아요. 그쵸? 희소행렬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행렬분해 기법이 잘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행렬분해가 누가 쓴다고 했죠? 넷플릭스가 행렬분해 기법을 쓰고 있다. 그때 조금 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아졌다. 왜 신용카드 우리 이상탐지 영역은 당연히 이진이겠죠. 이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줘야 되잖아. 약간 뭐 중간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지우가 포착됐습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이진 문제로 가야 되는 거고 답변이. 네, 클릭률이래요, 클릭률. 이건 이제 마케팅이나 좀 여기서 많이 쓰겠죠? 노출이 됐을 때 클릭률이 얼마인지, 유튜브 영상 노출됐을 때 클릭률, 그쵸?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스칼라 핵이를 해야 돼요, 스칼라 핵. 왜냐면, 클릭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쵸?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비정상 탐지. 이제 물려, 뭐 객체 탐지 모델 필요하다. 비정상 과자. 예, 이거는 뭐 그런 거겠죠. 뭐 결함 같은 거, 외관 결함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은 원래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답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상 이미지를 계속 학습해 놓고,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잘못된 오류가 있는 아니면 결함이 있는 이미지를 당연히 학습하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비정상 과자를 탐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과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과자만 내가 모델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자랑 비슷한 걸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일단 인식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객체 탐지 모델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치 탐지 같은 용도에 있는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조금 그 문제 해결에 맞는 모델을 딱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딱 봐도 견적이 나오죠. 비정상 과자를 뭐 탐지하는데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암 환자를 우리가 분류하는 뭘 만든다고 해요. 분류하는 모델 만든다고 해. 그러면은 어떤 객체 탐지나 객체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이 그냥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는 적절한 모델. 문제에 맞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유적지 확인하는. 당연히 모델 유적지를 하면 뭐 위치 정보나 사진 정보, 좌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유사도를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팁이 있네요. 기존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잘 알려진 문제 해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해야 되고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주관적으로 음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커스텀의 영역인 거지 커스텀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커스텀을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커스텀을 하는 문제가 데이터셋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만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가 있긴 있어. 그러면 그거 다 쓰나요? 불필요한 거 안 써도 되잖아요. 모델이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 모델에서 필요한 만 데이터셋만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추천한 음악. 오로지 인공지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미리 체크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서비스의 질이 높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문제에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견적을 잘못 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다 어긋난 그러면 성능도 좋지 않고 서비스도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해야 될 사항들. 스팸 감지 시스템이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암호화된 이메일의 경우에는 사용자 전화기에서 작동을 해야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비정상 과자 탐지는 원격 서버가 아닌 공장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만 폐쇄망에서만 작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되겠네, 환경.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미리 고려해야 돼, 미리. 나중에 다 하고 났는데 갑자기 저희 회사는 서버가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밖에 못 써요. 근데 나는 모델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환경,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그리고 서비스와 환경.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유효성. 적절한 훈련 셋인지, 이걸 통해서 진짜 적절한 값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 흔한 예는 이런 거예요. 뭐, 증권 가격 데이터셋 분석하고 있는데, 뭐 옛날 거 10년치 한다고 미래가 예측되나요? 그거는 이제, 애초에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되게 변수가 많은 요인이 많잖아요. 이런 가격은. 그렇죠.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는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가 더 크니까. 과거의 가격 구성보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들은 거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셋 수집.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노동 집약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데이터셋. 좋은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다는 거. 사진 검색 엔진을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 라벨. 그렇죠. 이런 거를 여기서는 태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쵸. 태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얘는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 저거는 고양이 사진, 고양이 사진. 그쵸. 이런 거에 카테고리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디 구할 수가 없다고 치면요. 그렇죠. 아니면 되게 뭐 자기 회사에 어느 특정 부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깅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노동 집약적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스팸 관계를 채팅 앱에서. 근데 얘는 개인정보 막혀 있어가지고 뭐 모으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데에서 이런 거는 크롤링 한 다음에 직접 태깅을 해야 돼. 모은 다음에 스팸 공격성 등이 공격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개개인의 채팅 대화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셜미디어에 있는 거, 말투들 올라가 있는 거,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거 다 크롤링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답안지를 주는 거죠. 이런 대화는 공격성이 있구나. 이런 대화는 공격성 없구나. 그렇죠. 정말 어렵겠죠, 이런 거는. 음악 추천 엔진이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건 좋아요 개수로 나는 판단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당연히 좋으니까 좋다고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게 인기가 좋고, 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에 대한 비슷한 거를 추천해줘서 이 사람을 추천해주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릭률, 광고 사이트에 대한 클릭을 몇 번 했는지, 뭐 주말에 클릭을 몇 번 했는지, 시간대별로 클릭이 몇 번인지,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과자 이상치 탐지 모델,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감지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데이터, 그리고 어떤 사진에 추가된 정보들, 사진의 크기, 이런 것도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위에 봤던 인공위성 이미지다. 그러면은 어떤 고고학자들이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또 사진을 분석해야 되겠죠. 거기에 뭐 GPS 정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니까 또 다양한 날씨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 이런 것도 전략이 필요하겠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머신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 일반적인 성능. 일반화 성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를 현업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쵸. 그 일반적인 성능이 좋아야지 실제 서비스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좋아지겠죠. 아니, 자기가 테스트셋으로 학습해놓고 트레이셋 만들어 놓고 트레이셋에 비슷한 걸로 트레이셋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로 실험해서 되게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서비스에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얘기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셋에 의존하게 돼 있다. 데이터셋이 그만큼 중요하다. 훈련셋의 양, 크기, 그 다음에 정답지가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정답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애초에 데이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중요성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모델을 좋게 나오려면 데이터셋이 좋아야 돼. 양질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막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좋아질까?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냐면 양은 확보가 되지만 그게 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데이터를 만들 때 어느 규격서대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양으로 때려 박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절대로. 양질을 확보를 해야지 좋은 모델이 나온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진 검색 같은 거, 우리 그 네이버 렌즈 같은 거, 이런 거는, 그쵸. 이거 뭐 개인이 갖고 있기가 되게 힘들죠.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제가 뭐 집에 서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서버가 있다고 한들, 내가 그걸 다 저장해 놓을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데이터셋이 있고, 양질에 있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 뭐 방법이. 태깅을 내가 해야 되냐? 아니면 아마존 같은데 이런 크라우드 소싱 잘 돼 있는 거에 API를 제공을 할 건지,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 데이터 라벨링 회사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직접 하는 거고, 얘는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쵸? API나 이런 것들. 이거는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하지만 데이터 양과 질을 위해서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입찰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데이터 라벨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또 있을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 분류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일반인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을 나이가 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들 알려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강아지 품종 분류하는 거는 강아지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전문가가 돼야죠. 강아지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분류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일반 사람 할 수 없죠. 네. 더 전문적인 어느 의학적인 CT 자료, 의사가 다 분류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의사가 답안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도 또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조금 늘어났다고 우리가 봐봐요.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공사 현장의 사다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사다리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죠. 성인이면. 이 사다리는 뭐 A형 사다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D 사다리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레이블링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라면 이런 이슈라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될 거면 어디서 컨택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라벨링만 하면 되는 건지. 왜냐면 만약에 의사 되게 필요하다 쳐요. 의사는 그냥 여기에 대한 답안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본인들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뭐 갑자기 여기를 막 바꾸면 안 되죠. 답안지를 갑자기. 분류 모델을 세팅을 한 자기가 뭐 여기다 주관대 설명을 써놓는다는 데이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 라벨링 답안지를 만드는 작업 태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이블링이라도 해요. 레이블링이라고. 간단하게는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것부터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눕기 딴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작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예측되는 작업들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얘를 당연히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과제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모르겠고 모델 먼저 만들고 나중에 데이터 나중에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에서 실전성 전에도 한 모시는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 현업에서 뭔가 결칙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부러 결칙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잘 나온다고. 그쵸? 성능이. 너무 트레이스에 집착해가지고 트레이너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모델은 잘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서비스 단계로 가면은 그게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보면은 음식 이름의 앱을 맞추는 앱이래요. 머신러닝을 훈련할 때 일반인 찍는 사진하고 전문가들 찍은 사진 있대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 데이터셋이래요. 대표성. 너무 전문가들 찍은 사진만 갖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가요? 우리 전문가가 아닐 수 있잖아. 전문가가 찍은 사진하고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은 다르니까. 전문가가 찍은 사진으로만 학습을 시켜놓으면 일반인이 사진을 찍으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트위터에서 감성 분석을 하고 싶다. 트위터 문장을 수집해서 태깅을 걸어줘야 돼. 라벨링, 답안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트위터 문장 감성 분석에 영화 후기 문장을 플랫셋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트위터랑 영화랑 뭐 어떻든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타겟에 맞는 자료를 해야 되겠죠.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죠. 트위터에서 사용할 어떤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인데 아니면 트위터 계열의 뭔가 SNS에 써야 되는 모델인데 귀찮아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영화 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걸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엉뚱하게 나오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끊었다 합시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저런 것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거. 2013년대 음악을 2022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당연하겠죠. 이때 느낌과 이때 느낌도 다르고 데이터도 다르고 사람들의 감성도 다르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2011년에 수집된 어떤 영화 후기들을 현재 영화, 현재 그런데 사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어휘 표현도 다르고 영화 장르도 발전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런 거 재밌죠. 부정원 사용 방식이 매일 진화해가지고 그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는 탐지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개념 변동들, 시대에 따라가면서 개념 변동들, 문화적인 차이들 그런 것들도 맞게 데이터를 라벨링 해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모델도 맞게 만들어야 된다. 표지편이라는 거는 예측과 관련된 표본이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걸 이야기한다. 얘가 예전에 뭐 어떠한 정치에서 공화당 후보랑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 내보냈대요.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대요. 이게 잘못된 예측은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근거 자료를 했는데 당시는 부자하면서 보수적인 성향만 가진 사람들이 친공화당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해서 여론조사를 벌였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온 거죠. 편파적으로. 표본을 고려 안 하고 이제 한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거 몰랐던 거죠. 부자들이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특히 근데 이거는 너무 좀 그렇죠. 이쪽 분야가 좀 원래 좀 그렇죠. 네.
당연히 이런 거 고려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 수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당시에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이해. 이거는 조금 문제 해결 이슈보다는 실제 데이터 이해,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픽셀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면은 이게 언어가 뭔지,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 또는 문장이 있는 거라면 샘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살펴본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맨날. 우리 인덱싱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한 번씩 봤었고. 수치 관련된 것들을, 분포를 위한 히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값의 범위들 좀 봐야 되겠죠. 특히 가격 들어가는 것들, 데이터셋. 어떤 피처에서는 막 0부터 100만까지인데, 어떤 피처는 0에서 만까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샘플링 해야 되고,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틀에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단 조금 위치 정보라는 숫자만 좌표만 보면은 뭐가 뭐 안 생기잖아요. 그죠? 항상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를 좀 통찰하는 방법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다음에 결특치가 포함된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를 뭐 평균치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보관법을 통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아예 날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고 분류일 경우에는 샘플이 얼마나 되는 그렇죠. 0번 라벨을 가진 데이터는 10개인데, 그렇죠? 1, 2, 3, 4, 5는 10,000개.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유입되는지, 타깃에 대한 정보가, 환자 이력 정보 같은 거. 그렇죠. 환자 이력 정보 속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시킬 때 환자의 이런 정보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이슈인 거죠.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어느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 성능 지표는 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자주 했던 거니까. 분류는 어큐러시를 쓰고 AUC를 쓰고 이런 것들. 정밀도, 리콜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모든 모델이 딱 하나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지표를 뽑아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하나의 지표만 분류니까 어큐러시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네, 모델 만드는 방법을 만들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모델 만드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막 모델을 동기화 시킨다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모델이 바뀌어요.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하다. 데이터 준비는 뭐 벡터화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원하는 코딩을 할 건지 텐서로 할 건지 정규화를 할 건지 이런 것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신경망 모델, 딥러닝에 쓰는 모델들은 모두 텐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영화 후기 같은 거 감성 문서 자연어 처리할 때는 원하는 코딩을 한 적도 있었고 벡터화를 했고 그렇죠? 맵리스트는 이미 텐서라서 벡터화를 안 했고 정규화 맵리스트는 원래 0부터 255 값을 가진 픽셀 값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플로트 32비트로 바꾸니까 센서를 변화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른 데이터들도 스케일링 해주고 정규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 이건 이제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표준적으로 쓰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특성별 평균값이 0을 만드는 표준편차가 1이다. 이거 만들어주면 좋을 거예요. 결측치 같은 경우 범주형 특성에 대한 결측치고 있을 수 있죠. 애초에 아예 값이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카테고리컬에서 유니크 써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수치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무조건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을 하고 통찰을 좀 한 다음에
평균으로 대체하거나 중앙값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아니면은 아예 아싸리 결측치를 만드는 모델을 훈련할 수도 있다. 예상되는 결측치가 있다면, 저기 또 있죠. 말씀드렸던 거. 실제로 현업하고 비슷하게 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모델 평가. 우리 평가지표들 홀드아웃 검역셀, K격 교차 검증, K격 교차 검증. 두 개는 뭐 지금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쓴다. 일반화에 대한 검증 방법이거든요. 일반화. 데이터가 모델은 일반성이 높으면 좋은 거죠. 그럼 어떤 테스트 데이터, 현업 데이터를 만났을 때도 성능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 대표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 다음에 뭐 기준 선택이 보면은 통계적으로 그쵸, 의미 있는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 기존의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요 요소는 세 가지다. 특성을 조정한다.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하거나 합치거나,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된 특성을 새로 생성해야 한다. 전처리에 관련된 약간 정리가 되겠죠? 전처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맞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적절히 선택해서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DCN을 쓸 거냐, RNN을 쓸 거냐, 나중에 다 달아볼 겁니다, 이것도. 트랜스포머를 할 거냐, 아니면 딥러닝 안 쓰고 머신러닝 모델만 쓸 거냐, 아니면 통계 확률에 특화된 모델을 쓸 거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분석가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분석가가 필요한 거고. 지금 또 나온 거, 이진분류, 출력층, 추천내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추천되는 것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출력층, 시그모이드, 이진분류, 분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이니까, 이진, 시그모이드는 우리 S, 알죠? 시그모이드는 보통 언제 썼어요? 우리 로지스틱에서 많이 썼죠? 다중 클래스는 다중이니까 나중에 확률을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다중이니까 카테고리컬 그렇죠. 외울 것도 없죠. 그냥 이해한 대로 단어 뜻대로 이해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다중 클래스에 다중 레벨 다중 일단 출력 트는 이렇게 쓰고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래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테스트가 됐고, 검증된 것도 있고, 성능도 아예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 스텝 감지, 네이브 베이지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음악 추천 엔진은 우리가 아직 하지가 않았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미지 분류는 맨날 했던 것만 했으니까, 랩리스트만 많이 했고,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잘 돼 있고 검증된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낫다 이거예요. 뭘 새롭게 너무 어렵게 접근할 것보다 검증되고 유명한 논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 공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기준선을 못 깼대요. 써도 별로. 이런 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지. 훈련셋이 부적절하다.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부적절하다. 부적절. 뭐 양이 없는 것도 포함이긴 하겠지만 뭐 양질이 좋지 않다든지 결칙이 너무 많다든지 그렇죠. 관리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델에 먼저 맞는 데이터가 아니든지 항상 데이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과대적합 항상 떼어낼 수 없는 얘기죠. 과적합, 과대적합. 그래서 기준선을 넘어갔을 때
얘는 모델 성능을 키워서 바다의 적합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 뭐야, 이거? 테스트셋에 대해서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층 추가, 뉴런 추가, 유닛 추가, 에폭스들이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층 추가, 이 부분은 복잡성이 좀 올라가겠죠. 모델 복잡도가. 훈련 세대에 대한 과대적 합은 에포크마다 검색 세대에 대한 손실가과 평가지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 지점에 발생을 한다. 훈련 세대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았으면 그냥 멈추고, 그렇죠. 멈춘 다음에 그 안에를 반복을 해서 좋은 성능을 맞는 모델을, 베스트 모델을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건 뭐 계속 한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훈련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과대적합이 되는 딱 임계점을 발견한 다음에 그 전 구간을 학습을 잘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모델을 뽑아내는 것. 그 다음에 주제랑 튜닝. 일반화 성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반화 성능. 어떤 데이터를 테스트로 썼더라도 좋은 뭐 성능이 나오는 거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아키텍처 아예,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층을 추가하거나 늘린다. 드랍아웃 적용한다. 작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라스와 리치를 사용한다.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적용해본다. 전처리를 해본다. 데이터셋을 늘려본다.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데이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제일 중요한 거 전처리.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모델 설계 어떤 거 적용할지.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여기에 안 돼 있는 거면 성능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못하고 잘 있는 것만 잘 써도 요게 좋으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피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조금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툴들이 많이 있겠죠. 이거 이제 캐라스에서 제공해주는 툴. 그 다음에 튜닝을 너무 많이 하면은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튜닝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교차 검증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된다. 교차 검증이라는 것도 애초에 데이터 셋에 관련된 거잖아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이퍼 파라미터는 숫자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너무 튜닝을 많이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과적합이 심해지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항상 데이터셋이 적을 때는 교차 검증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절대적으로 좋아집니다. 데이터셋이 적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와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보통 이게 의뢰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의뢰인이 있고, 또 뭐 설명을 할 때 또 나오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홀로그램이 되는 줄 아시는 분도 많을 거고, 인공지능을 쓰면은 무슨 모든 부정 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완벽히 자동화가 되는 줄 안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모델에 막 이런 숫자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제로 과거에는 이 정도의 어떤 오탐이 있었는데 아니면 미탐 아예 발견을 못했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몇 퍼센트 성능이 향상되고 탐지율이 얼마 올라갔다 이런 식의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 근데 이거는 비단 인공지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 문제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쵸? 네. 그다음에 인퍼런스라고 이제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용카드 이상 탐지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배치시켜서 시스템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야지 뭘 잡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상 탐지 잡거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추론을 시킨다. 추론한다. 뭐 인퍼런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모델을 가져다 놓고.
우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저렇게 원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생뚱맞게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아무 말도 없다, 갑자기. 자바로 만든 시스템에 이거 탑재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우리는 서버 기반, 데스크탑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할 건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예 언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성? 그렇죠. 이런 거 염두를 항상 해줘야 된다. 그리고 완성된 모델은 뭐예요? 추론 과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적화를 기다릴 수 있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24시간 작동하는 어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추론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경량화, 최적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직군도 있고 조직도 있고 보면은 뭐 실전 배치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같이 해보시던지. 서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배포하는 쉬운 방법. 그래서 서버를 만들어서 REST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모델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뭐 마이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작은 경우 MSA라고 하죠. 마이, 마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뭐 구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서비스를 하는 방법들.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전문적인 그 호스트 업체들에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에 있는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로봇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보드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공장에 어느 장비에 그렇죠. 탑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거는 현업의 이슈들 그렇죠. 모델 속도가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인터넷이 느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력 제한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정확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데 서비스를 하고 싶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문제들. 환경. 텐서플로 라이트 버전. 라이트는 이제 가볍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컴퓨터 쪽에서, IT 쪽에는.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스마트폰, 보드, 인베디드 이런 장치에서 하드웨어 스펙이 좋지 않은 장치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영상 쪽도 스마트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웨어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도 있고 암보드 기반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약간 경량화된 장치들 그렇죠. 케라스 모델을 페스코 라이트로 바꾸는 것도 지원한다. 왜냐하면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약간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중요한 건 뭐 그냥 환경이에요. 환경. 이런 것들은 다 했었던 거죠. 가지치기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양자화도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양자화를 했었을 때도 어떤 영역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했던 걸 인공지능으로 양자화로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조금 좋은 결과를 낼 주제들도 있다. 하지만 일단 학습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양자화할 때는 비트 수에 민감해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네, 안 끝납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거 알아봤고, 봅시다. 워킹 위드 캐라스. 위에는 봤던 거고. 신경망의 무대, 우리 캐라스의 시퀀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우리 기본적인 구성 방법이죠. 신경망의 순서에 의해서 만드는 캐라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 유니스 64, 10, 렐루, 스프넥스. 층 추가할 때 우리 저번에 애드 메서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둘 때 애초에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거 아니고 뒤에서 추가를 해서 층을 추가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 함수가 있어요. 빌드. 그러면은 빌드 함수를 쓰면 텐서가 무작위로 초기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저번에 가중치 텐서는 초기화시키고 우리 편향은 영어로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간단하게도 빌드를 통해 가지고 텐서를 초기화시킨다. 인풋 쉐이프 논 여기서 논은 배치 사이즈가 다르다는 의미한다. 쉐이프는 여기는 모르겠고 아무튼 얘는 피처는 3이라는 얘기죠. 네. 왜냐면은 요거가 지금 그거니까 우리 가중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층별 텐서 모델 빌드가 되면 웨이트라는 거에 모델 점 웨이트라는 곳에 모든 가중치와 편향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층당 하나씩 총 4개의 텐서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1층에는 가중치 행렬 2차원으로 3회 64 입력 3개 출력이 64개 1층에 1층 첫 번째 거 얘도 모델의 웨이트에 접근해가지고 첫 번째 거 인덱싱해서 쉐이프 찍어봤더니 이렇게 얘는 진짜 그 2층의 쉐이프이죠. 1층의 쉐이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1층에 편향 벡터는 출력이 64개였다. 64개 그쵸? 1층의 출력 걔에 대한 모양 찍어봤더니 1차원으로 돼 있고 1차원 텐서고 특성 피처는 64개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층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행이 64가 될 거고 그렇죠? 피처는 10 늘어났죠? 그러니까 쉐이프를 찍어보니까 64에 10이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2층의 출력값, 2층의 출력, 열이져요, 10. 그래서 2층의 편향 벡터, BRS는 이렇게 1차원 텐서로 10 나오더라. 각 층별의 쉐이프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서머리 하면은 모델의 구조를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또 모델 층하고 이름들, 파라미터 숫자들, 그쵸? 네, 모델 전체 파라미터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서머리라면. 서머리라면 층의 이름, 밀집층, 그 다음에 구조, 파라미터 숫자, 전체 파라미터 숫자들, 그 다음에 뭐, 박스 파라미터 숫자, 박스만한 파라미터 숫자들, 그 다음에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의 어떤 정보를 미리 전달할 수 있다. 여기 미리 전달한 것도 나와요. 미리. 쉐이프 전달해줘. 훌런스의 새 샘플이 3개의 특성을 갖는다. 미리 전달을 했다. 그래서 빌드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서머리를 해볼 수 있다는 구조 파악을 위해서 인풋이라는 것 자체가 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샘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층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해보고 썸을 찍어보고 추가해보고 썸을 찍어보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항상 확인하는 게 좋다. 왜냐면 우리 데이터셋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함수형 API. 시퀀셜 모델을 함수형 API를 이용해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소스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구조가 다르죠. 왜냐면 지금 API형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입력층, 인풋으로 만들어주고 피처들, 언닉층 만들어주고 아웃풋, 출력층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델은 캐릭터의 모델, 인풋 넣고 아웃풋 이렇게 API형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서머를 찍으면 뭐 똑같죠? 이렇게 여기에 추가하는 거 빼고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API형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중입력, 다중출력, 다중출력. 그러니까 뭐 이진분류로 나오는 거는 출력이 2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로 나오죠. 하나로. 그거에 대해 추론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박스만 결과가 나올 거니까 예측한 결과.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다중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 고객의 요구사항, 접수 모델이래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입력되었을 때 우선순위와 담당 부서를 지정한 시스템을 구현하라고 한다. 콜센터 같은 걸로 보면 되겠죠? 콜센터. 고객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딱 배정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객이 뭐 또 요구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일단 여기서는 세 종류의 입력값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어쨌든 3개의 입력 하고 2개의 출력값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다중으로 입력 들어오고 다중으로 출력을 내보낼 때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고객, 그러니까 인풋 중에서 만 이내 단어만 쓰겠다. 태그는 100개. 부서 수는 4개래요. 입력층을 일단 구성을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만 들어간 거죠. 만 들어갔고 타이틀이라고 하고 인풋에 만 넣었어요. 만하고 뒤에 없으니까 만행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바디 여기도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왜냐면 이제 입력층이 아까 3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만행짜리를 3개 만들어 놓고 얘만 태그 층만 따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인풋을 이렇게 구성할 때요. 그러니까 타이틀, 제목,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한 태그층. 그렇죠. 얘네들은 그 입력값, 그 텍스트 그대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거기에 대해 맞는 어떤 태그들 만들어줘야 되니까 입력층을 3개로 만들어 놓고 언닉층을 보니까 콘캐티네이트 시켰어요. 얘네 3개를 합쳐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만 플러스 100이죠, 100. 이게 지금 콘캐티네이트하고 옵션 없으니까 좌우로 붙이는 거니까 벡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만든다는 거죠. 뒤에 부분만 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태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어떤 지금 언어니까 텍스트니까 텍스트가 쫙 있고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어떤 태그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층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일지층 64로 해서 만들고 액티베이션은 렐로로 일지층에 정해주고 출력층 아까 2개라고 했으니까 출력층을 시그모이드랑 소프트백스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선순위 부서를 배치할 또 시그모이드로 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확률을 계산하는 거 얘를 디파트먼트로 했고 부서에 대한 거 얘는 우선순위 얘는 부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표현한 거를 신경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은 다 구성을 했고 테라스에 모델 해가지고 인풋에 아까 만들어놨던 거 입력식 집어넣고 출력은 두 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모델이 만들어질 거죠. 위에서 아까 콩캐티네이터 시켰던 거는 훔쳤으니까 2만100 하나 벡터로 바뀌었다. 고객 요구사항이 이렇게 인풋이 되겠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컴파일, 옵티마이저랑 로스, MSE랑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범주형에는 이제 어떤 답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MSE를 사용하고, 매트릭은 MA랑 MSE, 어큐러시, AUC, 프리시전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맞는 걸. 그 다음에 훈련, 트레이닝하는 과정. 훈련을 위해서 적절한 개수의 텐서를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3개랑 타깃선 2개를 무작위로 그걸 사용하겠다. 넌파이 가져온 다음에 샘플순을 1280으로 만들어주고 텐서식을 3개를 랜덤을 통해서 랜드 인트로 만들어주고 있죠. 샘플스 보케블러리 그 다음에 샘플스 태그 랜덤으로 무작위로 3개를 만든 다음에 타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만들어주고 핏 함수에다가 우리 훈련 할 것들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F번 10으로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 요구사항에 관련된 거를 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아까 첫 번째 출력이 프라이오리티였고 두 번째 출력이 또 디파트먼트였어요. 그죠? 또 배정 부서 이렇게 만들어봤고 이벨류에이스 통해서 평가를 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 이거를 나중에 현업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선순위 배정하고 담당 부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출력값이니까 이 값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죠. 이걸 활용을 했더니 프라이오리티, 프레드, 디파트먼트 프레드 예측한 거 우선순위랑 출력값들 예측한 거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들어갈 거고 예측한 것들이 우선순위는 모두 1로 계산이 됐대요. 1로 계산이 됐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별 확률값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대요. 우선순위는 1로 치워야 됐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대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맥스 최대값을 정해서 뭘 다루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2가 쭉 나오고 있네요. 이게 쭉.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을 해라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딕셔너리를 사용해 보겠다. 딕셔너리 기체. 오랜만에 딕셔너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입력과 출력층 사이의 이름을 아까 우리 이름 막 달아줬잖아요. 타이틀도 막 달아주고 그래서 걔네들로도 입력 출력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민번호 갖고 다룰 수 없잖아요. 그쵸? 뭐 학번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해서 다룰 수가 있다는 거. 파일 할 때 아담하고 손실함수에다가 아예 딕셔너리 형태로 지금 픽스를 했죠. 키밸류 또 키밸류 이렇게 지정해서 컴파일 할 수 있다. 피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벨루에이트 마찬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도 입출력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시경망 모델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 이제 뭐 파이 닷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 닷과 그래프 비지가 있는데, 원래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콜앱에서는 이미 디폴트로 깔려 있다. 만약 로컬에서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플랍, 테라스 유틸리스의 플랍 모델 집어넣고, 파일명 하나 만들어 놓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요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그렇죠. 원래 데이터들을 실제로 괄호 모양으로 합쳤잖아요. 합쳐서 밀집층 통과해서 결과는 두 개가 나왔다. 그렇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옵션을 쓰게 되면 텐서 모양까지 출력할 수 있겠대요. 텐서 모양 같은 거는 좀 좋겠죠. 물론 뭐 2차원으로 찍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좀 큰 틀에서 확인하기에는 좋다. 텐서 모양까지 출력하는 옵션. 여기 보면은 show shape이라는 거 툴을 쓰면은 텐서 모양이 출력이 되네요. 그렇죠. shape이니까. 이런 옵션들도 있더라. 자, 3행, 2행, 3행, 2행, 3행. 신경 모델을 재활용하는 거. 처음에 레이어 정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주소값들이죠. 메모리에 대한 주소값들. 16진수로 지금 표현된 걸 알 수 있고.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 객체라서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예요. 모든 게 함수도 객체, 변수도 객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스라는 옵션만 찍어보면 그 객체들의 주소값이 나오는 거고 또 생성됐는지 안 생성됐는지 그런 걸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거. 디테일하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정확히 그게 뭔지 그 객체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3개 인풋을 찍어봤어요. 아까 처음에 봤듯이 타이틀하고 텍스트바다 텍스트라는 걸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 타입도 찍을 수 있고 쉐입도 나올 수 있고 그 안에 아웃풋을 보고 싶다. 아웃풋의 쉐입 그다음에 보면은 뭐 레이어가 어떻게 돼 있다. 보면 쉐입이 여기 2만 저 아까 다 더했을 때 2만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만 더하기 만 더하기 태그 100 다 열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 해결 어려움 정도를 뭐 퀵, 미디엄, 디피컬트로 구분을 해서 이런 거를 판별해주는 출력층을 추가하겠대요. 그래서 모델에 기능을 넣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델에 어느 기능을 추가한 거니까 모델을 원래는 새로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 안 만들고 일부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 왜냐하면 학습이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는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나 처음부터 하는 거랑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출력층을 빼고 나머지 층을 다 재활용 대상으로 일단 삼는다. 그래서 기존 모델에서 출력층은 5번과 6번 인덱스에 위치했기 때문에 4번 층이 인덱스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피처스에다가 지금 4번 층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어려움 정도를 얘기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의를 한 거죠. 재정의.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관련된 층 3개 층으로 아까 3개였죠? 3개?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소프트맥스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층의 이름은 디피컬티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넣어서 모델을 재활용한 다음에 새로 구성한 거. 그 다음에 시아카독으로 봤던 거. 지금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3개는 똑같은 거고. 얘가 추가된 거잖아. 디피컬티. 아까 출력층에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을 시작해서 봤고, 새로 생성된 모델. 출력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의 기존 모델 합성한 거. 아까 지금 얘도 지금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아까 음릭층도 하나 추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중치 벡터랑 편향은 그대로 유지한다. 타이틀, 텍스트 바디 있고, 홈페이지에서 시킨 거 아까 합친 거 얘기하는 거죠. 아까 합친 거. 그 다음에 밀집층, 그 다음에 아까 세 개를 수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온 거. 그래서 재활용 기법은 원래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층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다. 서브 클래싱이라는 구성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API로 구성한 모델을 봤어요. 그렇죠. 얘를 서브 클래싱으로 구현하겠다.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마 코딩 테스트에서도 아니면 쿼리 테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저렇게 위에서 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봐야죠. 일단 소스가 길고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브 클래싱으로 하면 서브 클래싱이란 뭐예요? 일단 만들어진 어느 클래스를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게 서브 클래스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오버라이딩 기억은 나시나요? 부모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똑같은 함수가 있을 때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게 우선순위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법이 오버라이딩 기법이었죠. 오랜만에 한번 클래스 한번 봅시다. 이닛 함수라는 거는 객체 생성할 때 작동하는 함수였어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얘를 호출하지 않아도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이 함수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얘도 더블 스코어로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콜 메소드는 얘도 콜을 부르지 않아도 층을 연결하는 과정 입력과 출력 값을 다룰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 자동화를 시켜놓은 걸 조금 정의되는 거예요. 클래스로 만들어서 지금 뭐예요? 케라스 모델을 상속받은 거죠. 여기 지금 안에 써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커스터머 티켓 모델이라고 나온 거는 얘가 지금 서브 클래스잖아요. 여기에 자식 클래스니까 이런 기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서브 클래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소스를 보면 그러니까 초기화는 셀프 뭐예요? 객체 이름이에요. 객체 이름. 그 다음에 넘 디파트먼트 요구사항 처리 구석 개수 얘를 생성할 때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성할 때 객체 생성할 때 슈퍼 함수는 부모 클래스를 부르는 거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 시켰어요. 부모 클래스가 이미 정해놓은 거 그 뭐예요? 지금 클래스 모델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초기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내가 만든 층을 초기화 시켜야 되니까 내가 만든 층 초기화 시키는 거 콘캐트네이트 은닉층 하나 밀집층 은닉층 하나 렐로 시그모이드 출력도 두 번째 거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신경망을 객체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콜은 우리가 입출력할 때 자동으로 동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 인풋이 들어와야 뭐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풋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함수 작동을 하게 되고 인풋 데이터 아까 3개로 뭐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인풋에 대한 지금 피처들 얘기하는 거니까 대괄호 점이니까 딕셔너리면 키값이 되겠죠. 지금 딕셔너리 형태니까 대괄호 점 키야 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값이 되는 거죠. 값. 얘가 가지고 있던 밸류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연결시켜줬잖아요. 신경방들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 피처스. 그 다음에 출력층도 연결해주고, 콘캐테네이트로 연결시켜주고, 믹싱 레이어로 연결해주고, 얘도 연결해줬어요. 디파트먼트는 셀프에
디파트먼트 클래시피얼 피처 넣어가지고 학습하고, 리턴은 아까 출력 측에서 쓸 거 2개. 우선순위랑 담당 부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생성된 거죠? 모델이라는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이 객체 변수인 거고, 위에 정의에는 클래스를 하고 생성할 때 그 전달해야 됐었잖아요.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 전달해주면은 객체 생성 끝난 거고, 생성하는 순간 이 부분은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출력이 수행되는 순간 이 함수도 작동을 하게 되겠죠. 객체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 가중치는 호출되기 전까지 생성되지가 않는데요. 객체가 생성이 된 거지 가중치가 생성이 된 게 아니에요. 호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컴파일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전에 거랑 완벽히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끊었다 하겠습니다.